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곧 상하이로 출발합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도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 잇따라 만났는데요. 중국 현지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중국 상하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 일정을 마무리했는데 홍 기자는 먼저 상하이에 도착한 거죠? 네, 저는 베이징에서 먼저 출발해 조금 전 이곳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곧 공군 1호기를 타고 베이징을 떠나 이곳 상하이로 와서 방중 사흘째 일정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이곳 상하이는 고층 건물과 해외 기업들이 가득한 중국의 경제 수도로 꼽히는 곳입니다. 최고 책임자 자리인 상하이시 당서기는 시진핑 현 국가주석과 장쩌민 전 주석, 리창 총리도 거쳐간 핵심 요직이기도 한데요. 현 당서기인 천지닝도 이 차기 주석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인데 오늘 저녁 이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이 대통령은 앞서 오늘 낮에 다른 중국 지도자들과도 만났죠. 네,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 이 대통령, 오늘은 중국 내 권력 서열 2위와 3위를 연달아 만났습니다. 먼저 서열 3위로 꼽히는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한중 협력을 논의했는데요.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에 해당하는데 이 대통령은 자오 위원장에게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양국 간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오 위원장도 시 주석과 이 대통령 덕에 중한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엔 서열 2위이자 중국 경제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리창 총리와 만나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리 총리와 세 번째 만난 이 대통령은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며 민생과 평화에 입각해 한중 관계 발전에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고요. 또 리 총리도 양측의 협력이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줄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박 4일 일정 마지막 날인 내일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강선우 의원 측에 전달된 공천 헌금 1억 원을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보좌진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이달 중에 귀국해 경찰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파악됐지만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지금도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경찰은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A씨를 오늘 아침 7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인물 가운데 첫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1억 원을 실제 보관했는지 또 받은 돈을 돌려줬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 측에 건넨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아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앞서 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이 문제를 상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장시간 조사했는데 이 녹취와 관련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현재 출국 상태인데요. 수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죠. 네, YTN 취재 결과 김경 서울시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고 이달 중 귀국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일주일 넘게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수사의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김 시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사건이 배당된 당일 출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김 시 의원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보고 법무부에는 입국 시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 시 의원은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은 입국과 동시에 출국 금지 조처하고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조만간 이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47명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김태훈 검사장이 이끌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합수본 관련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합수본은 검찰 25명과 경찰 22명 등 총 47명 규모로 서울고검과 중앙지검에 설치됩니다. 수사를 이끌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 부본부장은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하명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맡습니다. 이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합수본에는 통일교 관련 기존 경찰 전담팀 인력과 영장 청구 등을 담당한 검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경찰은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했지만 합수본은 신천지 의혹까지 살필 예정입니다. 합수본 구성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언급한 지 일주일 만인데요. 정치권이 통일교 특검을 논의 중이지만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어 출범이 늦어지는 데 따른 조처였습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등 정교 유착 관련 의혹 일체를 대상으로 신속 명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정훈입니다. 네, 공천원금 사태 직격탄을 맞은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가 사과하며 수습을 약속했지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공개 탈당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과 함께 의혹 관련자들을 모두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연일 사과를 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아침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 이후 첫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숙연한 분위기 속 시작한 회의에서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원내 지도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정치는 국민 신뢰가 무너지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금 되새긴다고도 말했습니다. 발언 듣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심기일전의 자세로 국회의 본분, 집권여당 원내 지도부의 책임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제명을 당할지언정 탈당은 안 한다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한 거취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일단 오는 12일 열리는 윤리심판원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선당 후사를 외치는 개별 의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억울하더라도 선당 후사, 살신성인을 가야 한다면서 경찰 수사로 억울함을 풀고 돌아오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도 12일까지 감찰을 기다리면 너무 늦다. 지도자는 잔인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살려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선당 후사를 거론하며 당에 부담이 안 가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해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병기 의원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특검 도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인사인데도 출국을 금지하지 않아 미국으로 가버렸다며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여기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도 소환하며 수사를 하긴 하는 거냐고 속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정교 유착과 공천 뇌물, 항소 포기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이특검 1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경찰의 칼로는 결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3대 권력형 범죄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이특 1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네, 이해운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죠. 네, 보좌진 대상 갑질 폭언과 자녀 입시 엄마 찬스, 영종도 땅 투기, 또 6년 새 110억 넘는 재산 급증 논란 등 각종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각종 의혹을 옹호 아닌 검증하겠다면서 대통령의 탕평, 실용주의 인사를 믿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오늘 아침 유튜브 방송에서 결국 이 후보 본인이 잘 준비해서 청문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후보 적격성 논란에 대해서는 지지자라면 대통령의 결정을 믿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 발언 듣겠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경제 전문가가 아닌 사익 추구 전문가라고 맹비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합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청문회까지 가려는 건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책임일 뿐이라고 비판했는데 역시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도덕성, 장관으로서의 국정 수행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안들입니다.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됐지만 인사 검증이 실패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 의혹에 더해서 이 후보자의 새 아들이 직장도 다니기 전에 수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냈다며 이른바 금수저 삼형제 해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문회는 오는 19일로 잠정 결정됐는데 여야 대격돌이 전망됩니다. 여야가 서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각 당내 사정도 녹록지 않아 보이죠. 네, 국민의힘은 어제 임명된 윤리위원들을 두고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는 모습입니다. 윤리위원회의 당면 과제가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징계 여부 논의이기 때문인데요. 배현진 의원이 단체 대화방에서 윤리위원 일부가 통합진보당 출신 또 정명석 JMS 총재 변호인이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지도부의 해명을 요구한 게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에 지도부가 통진당 출신설은 사실이 아니며 정명석 총재의 변론을 의뢰는 받았으나 사임한 거로 확인했다라고 해명했지만 배 의원이 감당하지 못할 인사라면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맞받으면서 불씨가 쉽사리 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부 위원은 비공개가 원칙인 명단이 일부 언론에서 실명 보도된 데 항의하며 임명 당일 사의를 표명했는데 명단 유출 경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김도읍 의원의 정책위 의장 사퇴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국민의힘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쇄신안에 보수 대통합과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등 메시지가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도 지도부 공백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급 보궐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통 정리도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최고위원 3명을 뽑는 선거에는 친청계 당권파인 문정복, 이성윤 후보, 친명계 비당권파인 이건택, 강득구 후보 4파전으로 진행됩니다. 유동철 후보는 이재명 정부 성공에 집중하겠다며 오늘 사퇴했는데요. 이건택 후보는 곧장 입장문을 통해서 자신이 유 후보의 단결과 혁신을 향한 의지를 이어받아서 진짜 당정 원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원내대표는 박정, 백혜련, 진성준 의원의 한병도 의원까지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4파전 구도 속 단일화 여부가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두 번째 행성지인 상하이로 조금 전 출발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수행원 등이 탄 공군 1호기는 베이징 서우드 국제공항을 이륙했는데요.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제공항으로 나서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 도착한 뒤엔 첫 일정으로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주목받는 천진잉 상하이시 당서기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상하이와 우리 지방정부의 인적, 물적 교류 그리고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 등을 주제로 협의가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인 내일은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앞서 지난 4일 중국에 온 이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달여 만에 정상회담을 열어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의 필요성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와 우리나라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세로 전환해 사상 처음 4,500선을 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3만 8천 원대, SK하이닉스는 72만 원대에 진입해 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코스피가 새해 들어 매 거래일마다 100포인트씩 오르며 새 역사를 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0.3% 내린 4,440에서 출발해 하락세를 이어가다 오후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를 하다가 순매도를 하던 기관이 순매수에 동참하면서 하락하던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1.5% 이상 오르면서 4,500선을 넘어 4,525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새해 들어 3거래일 연속 100포인트씩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개인이 6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던 외국인은 6천억 원 넘게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오전 내내 하락세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후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고 3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5% 오른 13만 8,900원으로 마감해 14만 전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IT 가전 전시회 CES에서 HBM4 16단을 처음 선보였다는 소식에 4.3% 오른 72만 6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현대차는 장중에 8% 이상 급등했다가 1.2% 오른 30만 8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CES에서 홈 로봇 클로이드와 무인 작업 로봇을 선보인 LG전자와 두산 밥캣도 각각 1.1%와 2.9%씩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0.2% 오른 959로 출발했지만 하락세로 전환해 0.2% 내린 955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하락했고 개인은 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5원으로 출발해 1,449원까지 올랐지만 다시 1,443원으로 내려오는 등 1,440원대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어제도 1,449원까지 올랐었는데 1,450원대로는 넘어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자신은 납치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선 미국, 중국, 러시아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중무장한 병력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헬기에 이어 장갑차에 태웠고 삼엄한 분위기 속에 이동이 이뤄졌습니다. 법원 주변엔 바리케이드가 설치됐고 마두로 체포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YTN 등 취재진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마약 카르텔 등과 함께 코카인 수천 톤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마두로 대통령은 법정에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았습니다. 또 마약 밀매 활동자 방해자 등에 대한 납치와 구타, 살인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는데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판사 앞에서 난 여전히 대통령이고 모국에서 납치돼 여기에 왔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한 목소리로 미국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China is deeply shocked by and strongly condemns the unilateral, illegal and bullying acts of the U.S.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은 범죄자일 뿐이라며 전쟁 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항변했습니다. We are not occupying a country. This was a law enforcement operation. 세계 최강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유엔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 이곳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법원에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사법권 행사가 정당한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군에 체포된 뒤 압송돼 재판을 받기 시작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위키리스크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 사건 등 대형 사건을 맡아온 베테랑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마두로 대통령 변호를 맡은 베리 폴락 변호사가 복잡한 국제소송과 형사재판에서 혁신적인 방어 논리로 의뢰인을 구해내는 걸로 정평이 난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일일 1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6년 사이에 재산이 110억 원 넘게 늘어 175억 원이 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백지 신탁으로 묶였던 비상장 주식이 풀린 거란 해명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시민들이 납득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수치죠.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과연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으로 정치훈 시작합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회색 코뿔소 같은 상황이. IQ 한 달이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그 기간 중 저는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서울 은공동 일대 상가를 대폭이 매입했던 인천공항 개항은 1년 앞둔 시기에 개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 투기를 했다. 6년 만에 113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아들이 이른바 엄마 찬스로 국회의원 실인턴 경력을 쌓고 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해운 후보자 재산이 6년 사이에 110억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도 좀 올랐고 비상장 주식이 백지 신탁으로 묶여있다 풀린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래도 110억 원은 너무나 큰 돈이라서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상장 주식 관련돼서 평가 방식이 바뀐 게 있거든요. 과거에는 액면가 방식으로, 그러니까 즉 뭐 당초 액면가가 10,000원이었으면 그냥 10,000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만주가 있어도 뭐 1억 이렇게 그 계산을 했었는데 그것을 지난 2020년부터 저희가 계산 방식을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21년 재산 신고에서부터는 그 내용이 변형되면서 실제로 평가액 기준을 하다 보니까 당시 한 예를 들면 만주 1억 그 10,000원에 그 1억 했던 것이 뭐 한 20억, 30억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저는 그래서 본인이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네. 재산이 증식되는 과정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방식이 바뀐 건지 아니면 주식의 가액이 실제로 거래액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어떤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뭐 증여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지 이 제도적인 합법적인 틀 내에서 정상적인 재산이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마 자료를 다 제출할 경우에 청문회가 이제 일정이 확정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재산과 관련된 자료가 제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 정보라든지 또는 뭐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든지 이런 식으로 회피하지 말고 네. 이 자료를 꼼꼼히 내서 재산 증식에 대한 과정을 주식이나 또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꼼꼼하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분명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년 사이에 110억 원이 증가했다는 건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 예산을 총괄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데 특정 비상장 주식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해 충돌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 증식 과정에 이렇게 불투명한 그런 경로가 있고 또 사전에 뭐 그런 정보를 다가 접했다면은 이거는 이해 충돌에가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통이다 보니까 국회 상임위 활동을 주로 정무위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정무위 같은 경우가 거의가 이제 기업 활동, 네. 기업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재산 증식 과정이 기업 정보를 통해서 결국은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고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렇게 엄청난 그런 부를 창출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면은 이거는 것은 지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뭐 정상적으로 이제
자신의 부분이 뭐 이렇게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서 그게 세월이 흘러서 저렇게 이제 좀 전에 홍표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뭐 액면가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평가의 기준으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긴 바뀌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이제 이혼위원회 이런 논란은 이제 특히 보좌진이라든지 지역 정치인에 대한 그런 갑질 의혹과 함께 또 부동산 투기 의혹 거기다 이제 이런 뭐 주식 투자 뭐 주식 이런 정려 그리고 이제 뭐 동대문 또 자신의 지역구 당시 전농 지역 재개발을 할 때 자기 시어머니가 그 땅을 사고 결국은 그 땅은 또 두 채 아들에게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정식 과정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 정서에는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 틀림없죠.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자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사익 추구 전문가 아니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던데요. 다음 키워드에서 관련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신고한 175억 원의 재산 가운데 아들 3명의 재산이 약 47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금수저 삼형제가 증여세는 어떻게 냈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금수저 삼형제에 대한 증여세 의혹을 해명해야 합니다. 세 아들 모두 직장도 다니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은 증여세를 냈습니까? 증여세 원천이 혹시 엄마 찬스였습니까? 2030 보좌진을 돌수저처럼 취급하면서 막말과 고성, 갑질로 대한 장본인입니다. 우리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사리가 느껴질 겁니다. 정말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오히려 그 부모님이나 그 가족들이 들 거예요. 정말 지금도 이미 만신창이지만 정말로 청문회를 버텨낼 수 있을 거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이해운 당신이 그동안 해온 것은 우리가 그냥 못 넘어가겠어. 근데 당신이 한번 넘어봐. 이해운 내정자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뭐 즉각 제명하고 뭐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없어요 이제. 그렇죠. 이쪽에서 더 잘해야지. 그래서 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해운 후보자를 향해서 어차피 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없을 텐데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가서 알아서 살아 돌아와라 이런 뜻인가요? 뭐 지금 재산 증식 과정이나 또는 자녀들에 대해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증여를 한 건지 증여를 했다면 합당한 증여세를 냈는지 이런 문제를 잘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국민의 눈높이는 저는 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특히 고위공직자로서는 그에 준하는 윤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희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장관 임명 동의 과정에서 저희가 동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그건 민주당이 동의 못한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측면입니다. 그건 정권이 바뀌고 정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잣대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운 그 후보자가 입증해야 될 것은 자녀들의 재산 증식 과정이 투명하게 그리고 합당한 증여 과정이 있었다면 증여 과정에 대한 합당한 증여세를 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취업도 안 한 아들 셋이 증여세를 어떻게 냈는지 해명해라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그런가 하면 고3 아들이 국회의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입시 스펙을 쌓았다 이런 엄마 찬스 의혹도 불거졌어요. 이 부분은 조국 대표와의 어떤 그런 의혹과도 연결이 되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걸로 이렇게 참 우리 국민들이 인식되어질 그런 뭐 훌륭한 성품의 이혼이었으면은 뭐 이런 거는 웬만한 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참 이혼이 그런 부분에 이렇게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아들 같은 경우는 불과 그 동료 위원에게 8일 정도에 근무하고 또 그런 이제 뭐 엄마 찬스를 통해서 입시 스펙을 만들고 또 남의 자식은 그 인턴 과정에 정말 평생 그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상처를 안긴 그런 이미지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청문회에서 제대로 버텨낼 건지 여러 가지 이제 또 재산 정식 이율이라든지 특히 부동산 투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의혹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있어요. 2000년도 같은 경우도 그 자신의 부인, 자신의 신랑이 이제 영종도 주변에 그 땅을 갖다 투자를 했지만은
그때 이제 KDI에 그러니까 이때 그 연구원이 있어요. 이혜원 후보가. 그때 이제 그 지역과 연결되는 그런 고속도로의 어떤 그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갖다 했단 말입니다. 예. 그 담당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 자기 신랑이 아무리 투자한 내용이지만은 이거는 결국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는 투기를 한 것밖에 더 되냐. 그런데 이런 게 말 실제적으로 사실로 밝혀지면은 공직자로서의 이렇게 인사청문회 결격 사유는 틀림없이 이제 인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1년에 이런 상황을 쭉 보면은 아 이렇게 보수의 민낯 일부를 갖다가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고도의 그런 정치 기술이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러면 작년에 20일 넘게 이혜원 의원을 인사검증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밖에 못해요. 예. 틀림없이 이 많은 문제점들을 알고도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니까 이렇게 해서 내정을 기정사실로 하고 인선검증 절차를 밟으면서 집권당 정치인의 당 대표도 걱정할 정도로 네가 알아서 그냥 앞으로 인선검증 날짜는 국회에서 잡아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은 대통령이 판단하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혜원 후보자의 지금 의혹이 크게 보좌진 갑질이 있었고요. 재산 증식 그리고 입시에서 엄마 아빠 찬스 예. 의혹 이런 부분이 불거진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엄호를 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 저는 그 무조건 감싸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한다는 거지 무조건 감싸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보건대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해명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재산 증식 문제하고 또 자녀들 증여 문제는 실제로 합당한 그 절차와 그 세금을 냈다면 우리가 더 뭐라 하긴 어렵습니다만 3남의 대학 입시 문제는 상당히 석연치 않은 건 저도 사실이에요. 예. 단 8일을 일했고 그 지금 해당 대학교가 연세대학교란 네. 말이에요. 연세대학교면 아버지가 있는 학교인데다가 이게 입시에 활용됐다면 8일간의 인턴이 만약에 입시에 어떤 영향을 줄 정도로 활용됐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학생이 3남이 그 인턴을 할 만한 그 분명한 뚜렷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부인하기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예, 8일간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을 하고 연세대에 입학한 의혹 이 부분에 예.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 파동 속에 정청래 대표는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좀 유행이 되는데 시스템 에러냐 휴먼 에러냐 이런 얘기 하던데 이거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죠.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준 걸 듣고도 김병기 의원은 왜 묵인했을까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강선우 의원께서 그걸 갖다가 확인해 보니까 사무국장도 거기에서부터 클리어하대더라.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그러더라. 김경희 의원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그러다. 잘못은 했지만 잘못은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는 그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빠진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사과 메시지를 내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김병기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 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속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좀 증언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 처음에 녹취록이 등장했을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녹취록 이후에 그 강선우 의원이 그 사무국장이 자기 모르게 받았는데 돌려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받은 것도 없고 돌려준 것도 없다. 그러니까 네. 받은 게 없으니까 돌려준 게 없죠. 네. 이런 상황으로 공천 심사 당일날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사실관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착오가 어디서 나는 건지, 누가 사실과 다른 건지 이거는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인즉슨 당시 간사였는데 그 다음 날 와서 받은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돌려준 것도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심사해서 공천을 받게 됐고 자기는 또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네. 그리고 그 강선우 그 당시 의원이 공관위원회에서 설명을 그렇게 해서 김경식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됐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결국은 이 문제는 당 차원에서 조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기 예.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그 수사를 해서 실제로 돈이 오고 갔는지 여부 네네. 그리고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가 증언이 좀 다르거든요. 예. 처음에 녹취록 발견했을 때는 자기가 받았지만 그렇죠. 사무국장이 받았는데 돌려줬다고 했고 근데 거슬러 가면 2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가 사실이냐에 대한 그러니까 그 2022년에 강선우 의원의 발언, 공관위 발언과 2026년 1월 초에 강선우 의원의 발언이 뭐가 사실인지가 지금도 확인돼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는지 애초에 안 받았는지 이런 진술들이 좀 번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찰은 이 1억 원을 받아서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이 공천에 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서 쉽게 내쳐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야당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김병기 의원은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출신으로서 정보 전문가로서의 그런 어떤 당내 전략가 그리고 인사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갖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걸 수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당에 지금 현재 강선우 의원과 공관위 간사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김경시험 문제도 있겠지만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총선 국회의원 공천 인사 검증 그러니까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공천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그런 지망생들 전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블랙 요원이에요. 블랙 요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의 모든 것도 자신이 잘 알고 있고 또 동료 의원인 민주당 의원들의 또 그 내용도 본인이 잘 알고 있고 그 단적인 예로 같이 동료 의원인 강선우 의원과 사적인 대화를 하는 그 자리에 그걸 핸드폰 자동 녹음 기능도 아닌 녹취를 의도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네. 이게 강선우 의원 한 사람에게 딱 해당되는 문제. 정치권에서는 그 부분이 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민주당 의원들 제가 아는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이건 아연실색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 함부로 손대지 마라. 나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걸 그저께 이제 쉽게 말하면 자신이 자발적으로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출연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난 제명 난 내가 걸어서 내가 절대 탈당하는 없을 거야. 제명하려면 제명해봐라.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저는 저런 내용이 앞으로 이제 민주당 윤리심판 그 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은 저는 쉽게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출당시키는 그런 제명 조치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블랙 요원으로서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거라는 개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혹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을 건넸고 이 사실을 김병기 의원이 묵인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이것에 관한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이 핵심 피의자 그러니까 1억 원을 준 것으로 알려진 김경 서울시 의원이 한국에 없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이에 미국으로 간 건데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특검에서 반년 내내 출국 금지시킨 사례가 있는데 경찰에서는 핵심 키맨을 출국 금지도 시키지 않고 내버려 둔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느려지고 무뎌지는 경찰의 칼로는 결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부나 이런 유관기관이 요청을 해서 다시 또 법무부의 판단을 거쳐서 출국금지라는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에 고발되자마자 바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된 뒤에 이틀 정도 후에 출국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수사가 고의로 지연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천원금 1억 원을 준 의혹이 있는 김경시 의원이 한국에 없다. 출국 시점을 놓고 도피성 출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 시점을 놓쳤다는 거잖아요. 예, 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뭐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절차적으로 막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작년 연말에 불거졌고 경찰에 고발되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법무부 등의 출국 정지를 요청하는 그게 최소한 한 2, 3일 정도 걸리거든요. 물리적으로. 근데 그 이전에 김경시 의원이 출국을 했다는 걸 감안하면 김경 의원은 개인적으로 보면 도피성 출국이 분명히 보이고 수사의 그 기간의 허점을 교묘하게 활용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김경시 의원의 어떤 귀국을 좀 종용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조치를 경찰 수사 당국이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여권 말소라든지 관련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입국을 요청한다든지 등등의 그걸 등을 해서 만약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귀국하지 않을 경우에 여권을 말소한다든지 등의 조치를 통해서 귀국을 종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강력 조치에서 귀국을 종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경시 의원은 자녀를 보러 미국에 간 것이고 1월 내로 돌아와서 경찰에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증거인멸의 시간을 줬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까지 다 출국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이제 연말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28번에 그렇게 이제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살려달라고 업소하고 애걸복통하는 그 모습, 그 목소리를 우리 국민들이 다 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고발장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수사가 개시되고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거. 이러니까 경찰을 갖다가 신뢰하지 못하는 이 권력형 엄청난 비리의 문제를 결국은 도피성 이런 출국 시간을 갖다 묵인하고 방조해가지고 결국은 자신이 그럼 미국에 출국하는 사유가 뭡니까?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자식 만나러 갔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오늘 나오는 뉴스지만은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1월 말 이전에는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증거인멸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경찰의 이 넉장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증거인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는 도주는 아니야. 나 덜 할 거야.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이제 전부 다 이제 이게 이제 또 다른 사건 이슈가 터져보면 이 내용은 이제 상당히 좀 묻히게 돼 있어. 뭐 불과 한 열흘 전만 보도 한 보름 전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이 여성 성추행 문제 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논란이 됐습니까? 지금 묻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걸 갖다가 덮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찰의 넉장 수사 이런 자세 태도. 경찰이 왜 김경시 의원을 갖다가 연말 연시 전국이지만은 이 사람은 신변을 갖다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아무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미국으로 출국해버린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경시 의원 언제 돌아와서 어떻게 수사를 받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두 달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 뒤의 만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시 주석에게 깜짝 셀카를 제안했습니다. 인생샷을 건졌다며 화질은 확실하쥬라는 글을 SNS에 남겼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알고 보니 이 휴대전화 경주 에이펙 당시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로 건넨 그 샤오미 폰이었습니다. 이번엔 이 대통령이 얼굴 리프팅 등에 도움을 주는 K-뷰티 디바이스를 선물을 했고요. 펑리 위한 여사는 자신이 직접 부른 노래가 담긴 사인 DC들을 전달했는데요. 김혜경 여사가 국민 가수 출신이죠. 국민 가수 출신인 펑 여사의 오랜 팬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양국 정상 부부가 만났는데 다만 정상회담에서는 뼈 있는 말도 오갔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타이완을 둘러싼 중일 갈등은 물론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태 이후 미중 간의 신경전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야의 평가 엇갈립니다. 현안으로 있는 그
한한령과 사회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실무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다.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고 한한령 문제 또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서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CD 선물하고 셀카 같이 찍고 화기애애한 모습도 보였지만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역사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나 또 중일 갈등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라, 뭔가를 압박하는 모양새도 좀 보이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뭐 시진핑 주석이 뭐라 하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하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 또 한중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또 해외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관되게 지켜온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실용외교였다는 측면에서 저는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상당히 원론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중국과 가까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이 체포한 상황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을 서라,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 이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중일 갈등과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편에 서라는 얘기만 듣고 온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공교롭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 방문하는 이 시기가, 또 마두로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갖다가 미국이 공습을 통해서 결국은 잡아온 거거든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사실상 그 청와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갖다가 원래는 먼저 만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중일 갈등이 아주 최고조로 더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먼저 만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더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그런 판단 속에서 이제 중국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지만은, 저는 하여튼 뭐 중국 시진핑 주석의 그런 한심을 살려고 하는 뭐 상당히 저렇게 샤오미 폰을 다시 가져가서 셀카를 찍는 모습은 좀 센스 있었던 것 같아요. 파격적인 소프트 애교라고 뭐 좋은 말로는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만은, 꼭 저렇게까지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한심을 사야 되는 건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 같은 경우, 그럼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삼성의 명운을 걸고 지금 현재 아이폰이라든지 샤오미폰을 따돌리고 지금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의 그런 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저 부분은 좀 너무 나가지 않았나. 그렇지만은 이제 한중 관계가 뭐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정도의, 특히 작년에 뭐 한미 동맹 관계를 이재명 대통령이 되더라도 큰 우려가 없을 정도로 작년에 그런 측면에서는 안정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저 노력은 뭐 돋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좀 전에 홍영표 대표님 말씀처럼 저렇게 중국의 압박이 있다고 해서 위축되고 또 한미 관계 소홀히 하면은 더 위험해진다는 걸 꼭 이 말씀 남기고 싶어요. 예, 저는 저렇게 샤오미 휴대전화로 찰칵하는 모습에 좀 센스 있다고 봤는데 그렇게까지 한심을 사야 했느냐,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좀 비판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SNS 많이 하시면서 평소에도 셀카 찍는 걸 좋아하세요. 본인도 잘 찍으시고. 저는 아마 시진핑 주석한테는 색다른 경험일 것 같은데, 저게 그 선물한,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준 선물을 기억하고 갖고 있다라는 의미지, 뭐 그 샤오미 폰이 우리 삼성 폰보다 더 좋다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우리 홍영표 대표님은 당 대표, 원내대표 같이 하셔가지고 셀카 찍는 걸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뭐 저런 부분도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 경주 에이펙에서 좀 아슬아슬했잖아요. 저 샤오미 폰 가지고 보안 잘 되는 거냐? 그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고, 그걸 아마 좀 무마시키는 그런 의미를 좀 담은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좀처럼 웃지 않는 인사인데 저렇게 웃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얘기 간단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임명된 윤리위원들을 두고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는 모습인데요. 윤리위원회 당면 과제가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이기 때문인데, 과거 장동혁 대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계엄을 극복하고 미래로 가자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걸림돌일 겁니다. 같은 당내의 정치인을 찍어내기 위해서 조작 감사를 하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는 윤리위원 일부가 통합진보당 출신, 또 정명석 JMS 총재 변호인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항의했고, 지도부가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윤리위원 2명이 바로 사퇴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큰 기대는 사실 없어요. 김도읍 정책위장이 사퇴한 것이 굉장히 우리 당에 지금 큰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 딱 명단 보고 든 생각은 장동혁 대표가 참 끼리끼리 잘 모았구나. 장동혁 대표가 나 좀 쫓아내줘. 제발 나 좀 당대표직에서 끌어내줘. 이런 마일리지를 스스로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가 필요하다,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100만 당원들의 첫 번째 요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7명의 윤리위원 인선을 의결을 했고 일부 언론에서 7명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김건희 씨 동문이 있다, 또 JMS 정명석 씨의 변호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뭐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보통은 이제 윤리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임명을 한다 그러면은 최고위에서 이제 위원장을 먼저 임명을 하죠. 조금 저명한 인사를 임명을 하죠. 그 저명한 인사를 갖다 임명해가지고 그 위원장이 위원들 구성하는 부분을 또 이제 당 지도부하고 물론 당 대표하고 상의를 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위원회 구성을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위원들 7명을 먼저 구성하고 이걸 최고위에서 의결을 마친 다음에 그 위원 7명 중에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그런 내부적인 절차를 이제 가져가는 그 방식을 채택한 건데 그 7명의 위원들 명단이 또 사전에 또 저렇게 유출돼 가지고 또 당내 여러 가지 논란을 빚으니까 그 당사자들이 2사람은 이미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뭐 저 상태로 윤리위원을 계속 뭐 가동을 시킬 건지 안 그러면 다시 위원회를 갖다 7명으로 또 채워가지고 다시 작동시킬 건지 이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제가 볼 때는 저 윤리위가 그렇게 금방 큰 속도를 내면서 바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보통은 뭐 윤리위원이 누구든지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데 이 면면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결국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찍어내려는 것이다. 이 분석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격도 이어가고 있어서 이 당내 봉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타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그 다른 당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그 장동혁 대표가 걸림돌을 제거하겠다 그랬는데 걸림돌 제거하려다가 집에 주춧돌을 없애면 집안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동혁 대표도. 그 한동훈 대표나 그 가족이 그 댓글을 단 것이 게시판에 글을 단 것이 부적절한 행동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윤리 심판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무 그 감사원에서 그런 결정이 징계 결정이 왔다 하더라도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일부 부적절했지만 이게 윤리위의 회발 대상은 아니라고 거기서 매듭을 지었으면 도리어 장동혁 대표가 당의 통합이나 또는 큰 정치를 위한 그 어떤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런 평가가 나왔을 텐데 끝까지 그 이 문제를 갖고 한동훈 대표를 징계하기 위해서 어떤 출당이나 그 더 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윤리위까지 구성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뭐 우리 당으로 입장에서 나쁘지 않죠. 뭐 저렇게 되면 당연히 그 지방선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뭐 한동훈 대표도 제명시키고 그 오세훈 시장도 출마 못하게 만들면야 저희로서는 뭐 그보다 더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그 건전한 야당 그래도 좀 제대로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야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한번 제고하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판 사설을 올린 거는 가족들이 한 게 맞지만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은 동명이인 한동훈이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1심 재판이 속도를 내며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가급적이면 오는 9일에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재판부는 이번 주 4차례나 기일을 잡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을 불러서 증거를 정리했고 조금 전 오후 4시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일은 특검의 서증조사가 예고돼 있는데 재판부는 마치는 대로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까지 앞당겨 진행하는 등 재판 진행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가급적인 오는 9일에는 특검의 구형이 이뤄지고 양측 최종 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밟겠다는 건데요.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는 부족하면 모레 기일까지 추가로 잡을 수 있다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특검은 9일로 예정된 결심을 앞두고 모레 원대 복귀했던 부장급 이상 검사까지 모두 모여서 상의한 뒤 윤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번 주 변론을 끝마치지 못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곧 선고가 예고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재판부가 돌연 오늘 오후로 추가 기일을 지정해서 조금 전부터 30분 정도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결심에서 특검 측의 징역 10년 구형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다시 변론이 재개된 건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증거를 반박하기 위한 특검 측의 증거를 추가 채택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재판이 중계되는 만큼 PPT를 통한 최종 변론이 추가로 필요하고 증인 신문도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변론 기일을 더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추가 증거 신청을 하면 증거 조사를 위한 기일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 증거가 제출되면 다시 변론을 재개할지 검토해보겠다면서 우선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 일자는 그대로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기획예산처가 전했습니다. 보좌관 갑질 논란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불거진 이 후보자는 오늘 대내외 경제 여건이 유례없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경기 회복세 공고화와 잠재 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논란과 관련해 최재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봤는데 표적감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지난 3년간의 수사 끝에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죠? 그렇습니다.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최 전 원장 등은 윤석열 정권이었던 지난 2022년 전 전 위원장의 비위 관련 제보를 토대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였는데요. 이를 두고 감사원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의 사직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내부 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을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주심감사위원회 열람과 결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최 전 원장 등이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을 무시해 다른 감사위원회 심의권을 침해했고 감사원 전산 시스템까지 조작하며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의 시발점이 된 표적감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최근 들어 수사에 속도가 붙었죠? 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들어서야 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지난달 감사원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수사를 끝맺은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두고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시킨
중대한 공직범죄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 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까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배당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법리 검토 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에서 오늘 오전 10시 18분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후에도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규모 6.2 지진의 진원의 깊이는 10km로 추정되며 쓰나미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시마네현 동부와 도토리현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5강은 무언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들고 선반에 있는 식기류가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흔들림입니다. 네, 오늘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 인근 삼거리에서 대형 화물차가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화물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모두 13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승객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일대 45분가량 교통통제도 이어졌습니다. 이 경찰은 화물차가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이 혁신적인 로봇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처음 공개하면서 2년 뒤 상용화를 선언했고 LG전자는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박기원 기자가 전합니다. 로봇계 스팟의 화려한 댄스 공연과 함께 배를 벗은 현대차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전동식 아틀라스입니다. 360도로 회전하는 유연한 관절을 이용한 자연스럽고 화려한 동작에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나옵니다. 아틀라스는 단순 시제품에서 벗어나 2028년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완성형 로봇입니다. Now it's time to officially take Atlas out of the lab. So for the first time ever in public,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Atlas to the stage.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매년 아틀라스 3만 대를 양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또 엔비디아에 이어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두뇌를 가진 강력한 피지컬 AI로의 변신도 예고했습니다. 인공지능 탑재 로봇이 함께하는 미래는 일터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손가락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식사를 준비하는 홈로봇, LG전자가 선보인 클로이드입니다. 만질 때마다 움직이는 의류를 정리하고 개는 건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이처럼 빨래를 정확히 개는 것까지 성공하면서 이제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CES에서 나란히 데뷔전을 치른 삼성과 LG전자의 새 수장은 인공지능과 고객을 연결하는 각기 다른 지향점을 밝혔습니다. Our vision for the AI home is clear. To give time back to our customers. AI로 연결된 삼성의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 여러분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를 선사할 수 있도록 이제 날이 밝으면 이곳 라스베이거스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의 대격전 CES 2026이 공식 개막합니다. 어떤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세계의 이목이 이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박현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 이탈과 결제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경쟁 플랫폼들의 이용자가 늘면서 이른바 탈팡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만약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가 완화된다면 쿠팡의 독주 체제를 흔드는 결정타가 될 전망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 이용자 수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의 12월 넷째 주 이용자는 유출 사고가 알려진 뒤 한 달 만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줄어 4.2%가 빠졌습니다. 반면 네이버 플러스 이용자는 11%, 11번가는 6.3% 늘었습니다. 쿠팡에서 빠져나간 이른바 탈팡족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네이버나
아니면 옥션이나 다시 11번 가다 조금 더 주고 그냥 조금 더 늦게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탈팡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배송 역량이 이미 상향 평준화돼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체험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쟁사의 빠른 배송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신선식품 새벽 배송의 퀄리와 손잡은 네이버가 12월 쇼핑 부문 신규 설치 앱 순위 1위로 떠올랐고 11번가의 빠른 배송 서비스는 신규 구매 고객 수가 전년 대비 229%나 올랐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가 완화돼 마트까지 배송 경쟁에 가세할 경우 쿠팡 중심의 독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1,800개 점포가 소비자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유통법을 개선해 새벽에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면 빠른 배송을 통해서 고객한테 물건이 배송될 겁니다. 특히 김범석 의장의 직접적인 사과 부재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태도가 실망을 키우면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를 기점으로 대형마트까지 경쟁에 뛰어들 경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이 주도하는 단일 플랫폼 구조에서 여러 플랫폼이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을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이 노동자 과로사 사건을 축소하고 관련 증거를 은폐했다며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년 연기상에는 안성기 군등이었습니다. 배우로서 작품으로서 이렇게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네, 어제 발생한 고 안성기 배우를 추억하기 위한 시민 추모 공간이 모레까지 운영됩니다. 40년 가까이 최장수 모델로 활동한 브랜드에서 추모의 메시지를 내는 등 각별한 인연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충무로에 문을 연 서울영화센터에 환하게 웃는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성기 배우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된 겁니다. 어느 영화관이나 아니면 어느 TV에나 항상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고 잘 아는 어르신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슬픈 기분이 들었어요.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도 고인을 추억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정재, 정우성 배우와 함께 조문객을 맞은 고인의 장남 안다빈 씨는 SNS에 따뜻한 위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짧은 인사를 남겼습니다. 고인과 영화 데뷔작을 함께했던 배우 황신혜는 예능 프로 제작 발표회에서 고인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화계 쪽에 기둥으로 남아주셨었는데 이렇게 너무 일찍 떠나신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고인은 국내 단일 브랜드 역사상 가장 긴 38년 동안 광고 모델로 활동했는데 해당 브랜드에서는 일상의 여유와 따뜻함을 전달해줬다며 이례적인 추모 메시지를 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안성기 배우가 과거 DJ의 정계 영입 제안에 영화배우로서 국민께 봉사하겠다는 말로 거절했다고 회고했고, 가수 바다는 결혼 소식을 전하자 고인이 집으로 초대해 따끈한 국수를 말아 떠주시며 시처럼 아름다운 덕담을 안겨줬다고 기억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국민 배우 안성기의 미담을 되새기는 SNS 글이 잇따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고 안성기 배우를 추억하기 위한 시민 추모 공간은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성기 배우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분을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이분은 그 칙에 대해서 본인이 영화인이라는 그 칙에 대해서 너무 충실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너무 가슴에 와닿고. 고래사냥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나왔지만은 성공시대를 굉장히 옛날에 재밌게 봤었어요. 그리고 그 칠수와 민수라든가 또 도남동에 제가 살았고 국민학교
또 도남국민학교 나온 선배님이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왔습니다. 하여튼 또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시는데 하늘나라에선 편히 영면하셔가지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 일정을 마무리하고 상하이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도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 잇따라 만났는데요. 중국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중국 상하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을 마무리했는데 홍 기자는 먼저 상하이에 도착했나요? 네, 저는 베이징에서 먼저 출발해 조금 전 이곳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조금 전 공군 1호기를 타고 베이징을 떠나 이곳 상하이로 출발했는데요. 국빈 자격 방문인 만큼 베이징에 도착할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의장대가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이곳 상하이는 고층 건물과 해외 기업들이 가득한 중국의 경제 수도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 도착한 뒤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이 상하이시 당서기는 시진핑 현 국가주석과 장쩌민 전 주석, 리창 총리도 거쳐간 정치적 요직이기도 합니다. 현직 당서기인 천지닝도 차기 주석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인 만큼 이 대통령과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다른 중국 지도자들과도 만났죠. 네,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 이 대통령, 오늘은 중국 내 권력 서열 2위와 3위를 연달아 만났습니다. 먼저 서열 3위로 꼽히는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한중 협력을 논의했는데요.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에 해당하는데 이 대통령은 자오 위원장에게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양국 간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오 위원장도 시 주석과 이 대통령 덕에 중한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엔 서열 2위이자 중국 경제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리창 총리와 만나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리 총리와 세 번째 만난 이 대통령은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며 민생과 평화에 입각해 한중 관계 발전에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리 총리도 양측의 협력이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줄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청와대는 중국 주요 지도자와의 만남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박 4일 일정 마지막 날인 내일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 교체를 추진하는 대신 기존 정권의 핵심 인사들에 의한 권력 승계를 선택했습니다. 네, 마두로 정권과 각을 세웠던 베네수엘라 야권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부터 베네수엘라 야권을 대표하는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Oh, I think it would be very tough for her to be the leader. She doesn't have the support within or the respect within the country. 이런 결정의 배경에 중앙정보국 CIA의 기밀 보고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IA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마두로 정권의 핵심 인사가 과도 정부를 이끄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야권 지도자들의 경우 신정부 보안기관 등 반대 세력의 저항에 직면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 대해 현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을 차기 지도자 후보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각 군과 경찰을 장악하고 있는 2명의 장관은 마두로 대통령과 함께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핵심 실세들입니다.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정권 교체를 추진하는 게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조기 대선 등을 통한 정권 교체를 기대했던 베네수엘라 야권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Maria Corina Machado is the most trusted leader in Venezuela. She's got all the legitimacy when she won a primary with 93%. 미국 공화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You know, she's part of this regime that's repressing its people and does it through intimidation. And so
I'm not looking to deal with Delcy Rodriguez for a very long time.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상은 각각 마차도와 통화를 하고 민주적 정권 이양을 강조해 트럼프 행정부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YTN 유토건입니다. 네,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부각하는 건 후계 구도보다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모습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주애와 함께 아내 리설주와도 함께 등장한 모습 등을 근거로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이 후계 구도를 강조하려면 주애를 중앙에 배치하기보다는 김 위원장 뒤에 세우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사태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 이틀 만에 뉴욕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으로 이송되는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보겠습니다. 네, 헬기에서 내린 마두로 대통령.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다리를 조금 저는 듯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배우자 플로레스도 내리게 됩니다. 함께 체포된 배우자 플로레스는 눈에 멍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체포 과정에서 멍이 들었다 이런 주장도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한 나라의 한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미국 법정에 서게 된 건데 자신의 전쟁 포로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이 마두로가 일반 행사범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거든요. 마약과 예. 관련돼서 4개 혐의를 받고 예.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마두로는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는 전쟁 포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규범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제네바 협약에 있습니다. 네. 예. 1949년도에 이제 완성이 된 제네바 협약 중에 포로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 포로에 관한 규정은 만일 포로가 특정 범죄, 그러니까 그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대량 학살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이런데 가담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포로는 이제 석방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죄도 묻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했던 것은 군사적 침략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 행위지 않느냐. 한 나라의 주권을 이렇게 다른 나라가 침략해도 되는 거냐.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음으로써 자기한테 좀 유리하게 예.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이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도에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을 해서 노레가 당시 대통령 그 사람도 마약 이제 혐의로 체포를 해서 미국 법정에 세웠는데 40년형을 받았거든요. 네. 아마 마두로도 피해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두로는 여전히 본인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했단 말이죠. 예. 로드리게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인물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로드리게스는 이제 전통적인 그 사회주의 혁명가 집안이에요. 예. 아버지가 1970년대에 이 사회주의와 관련된 당의 창설자이기도 하고 결국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친미 정권이 있었으니까 친미 정권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깊은 사회주의 집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본인은요 파리대학 10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예. 변호사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복귀해 가지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직책을 하다가 외교부 장관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부통령을 2018년부터 부통령직을 수행을 하면서 네. 2024년에는 석유 장관까지 이제 이렇게 겸임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 전형적인 그런 사회주의 집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두로보다도 훨씬 더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데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율사잖아요. 아주 이제 엘리트거든요. 엘리트이면서 외교부 장관도 했죠. 그다음에 그 서기부 장관도 했죠. 부통령도 했죠. 그러니까 행정의 달인인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꽤 괜찮은 사람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야권 지도자를 지금 대행으로 앉힐 법도 한데 왜 마두로 정권의 2인자를 앉힌 거잖아요. 네. 특히 야권 지도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노벨 수상자가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예, 뭐 노벨 평화상 받은 마차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이게 마두로하고 이렇게 경선에서 붙었다가 결국은 이제 뭐 부정선거로 지금 마두로가 되긴 했지만 스페인으로 망명가 있던 곤잘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 저 영상에 나왔었는데 같이 막 이렇게 환호하고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저 사람으로 교체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한 이유는 미국의 경험 때문이에요. 2001년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잖아요. 테러 때문에. 그리고 2003년도에는 다시 또 이라크를 침공을 했거든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거의 말기에 그냥 쫓기다시피 이렇게 쫓아서 나왔고 이라크에서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거든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직접 통치를 하겠다. 미군을 배치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소위 말해서 기존 세력들, 그게 이제 군인이든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다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충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쫓겨나간 사람이 친미가 되겠어요? 반미가 되겠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두 분의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두로만 핀셋 뽑듯이 이렇게 딱 뽑아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각도 그대로 두고 군대도 그대로 두고 경찰도 그대로 두고 단 미국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미국의 이익이 되는 정책에 대한 공유만 해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이렇게 좀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부통령이 그렇게 못 믿을 만한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굉장히 엘리트고 행정의 달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미국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좀 간접적인 형태로 이제 개입을 하는 식으로 기존의 세력을 이용한다인데, 근데 만약에 이 로드리게스가 기대했던 것을 좀 저버린다면, 미국과 좀 다른 결을 보인다면은 또 다시 교체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뭐 교체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로드리게스가 이제 말은 미국과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미국과 협력 안 하고 중국하고 협력하고 러시아하고 협력하는 것이 보인다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의 옛날에 차베스 대통령 시절에 차베스가 전부 다 미국 기업, 석유 기업들을 갖다 다 국영화시켰거든요. 그 국영화시켰는데 그게 이제 지금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원래 이제 빼앗긴 것들을 갖다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래서 석유를 관리를 못하게 한다든지, 뭐 원유를 생산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로드리게스는 믿지만 로드리게스가 제대로 통치를 잘 못해서 예를 들어서 군부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350만 명에 달하는 그 민병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 민병대가 반미로 돌아서서 예를 들어서 그 반미의 형태가 뭐 저장고라든지 원유 저장고라든지 수송로라든지 수송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괴하는 행동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아마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도자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 마약은 핑계고 지금 목적은 석유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 이런 중남미는 우리 앞마당이다. 중국의 영향력을 눈두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SNS에 올린 사진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FAFO라고 적힌 바로 이 SNS 사진입니다. 까불면 다친다라는 뜻이죠. 다소 거친 문구가 포함된 이 사진인데, 근데 이 사진이 지난해 우리나라 김해공항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김해공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찾다가 이제 저걸 찍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흑백으로 처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했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이 타겟이 되겠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중국은 1대1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중남미에서는 그 핵심 거점을 어디로 잡았느냐 하면은 베네수엘라로 잡았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는 이 차관을 상환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뭘로 주겠어요? 결국 원유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수출의 80%가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 외에도 사실상 여러 가지 인프라를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는 거죠.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내 영역인데 내 세력권인데 좋은 말로 하면 세력권이고 그냥 일본 네. 말로 하면 내 나와바리인데 여기에 지금 중국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내 앞마당을 어지럽히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파4라고 하는 것이 저게 뭐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저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게 될 텐데 예. 까불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더 크게는 앞으로는 중국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 전체가 내 예. 영향권 안에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들어오지 말아라. 네. 내가 여기에 대해서 통제력을 확실히 하겠다. 그걸 우리는 이제 몰로주의의 변행인 돌로주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돌로주의. 그렇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플러스 몰로주의를 합한 돌로주의. 그래서 예. 이거는 몰로주의가 조금 좀 방어적인 그런 성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돌로주의 이거는 이제 미국의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예. 돌로주의는 훨씬 더 강경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죠. 네, 남미에서 미국의 패권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가 지도자가 한순간에 체포가 되는 이 사태가 지금 북미 대화 성사에는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거는 뭐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북미 대화에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북미 대화에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데 북미 대화에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마두로가 체포된 날 그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핵무력을 증강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불량배적인 본성을 잘 드러냈다고 맹비난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4월 달에 무슨 뭐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느냐. 예. 이런 이제 불편한 시각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시각은 이런 거죠. 야, 마두로 저거 이렇게 작전 명령 내려가지고 2시간 15분 만에 그냥 미국으로 데려가는 거 보니까 참수 작전이 실제로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북한의 체제에 대한 어떤 보장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과 북한 간의 이렇게 협상을 오히려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두로 사건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중국이 한국하고 너무 지금 가까워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고 2달도 안 돼서 다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해서 네. 북한 보란 듯이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이게 뭐지? 그러면 나하고는 멀어지고 그러냐? 그러면은 나는 미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북한이요.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측면이 미국과 뭐라고 할까요? 북한 사이에 그런 회담을 촉진시키는 요소가 더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아무래도 지금 동북아 정세에서 중일 갈등, 미중 갈등 속에서 뭐 한쪽에 서라 이런 압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역사의 오른편은 어디고 역사의 왼편은 어디죠? 올바른 편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올바른 편인데 그러니까 라이트 랩터를 하면은 뭐 오른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하는 것은 역사의 왼편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호무역주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역사의 왼편에 서 있는 거다. 그런데 중국은 다극화를 추진하고 다자주의를 하는 거고 자유무역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역사의 올바른 편이다. 그러니 너 이쪽으로 서라라고 강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점잖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 뭐 모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실용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실용외교인데 실용외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익을 중심에 두고 이익을 중심에 두고
이익이 있는 역사편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을 조금 염두를 해서 그런 네. 발언을 했지만 결국 지금 정상 간에 뭐 북한이라든지 한반도에 대한 문제는 좀 언급이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 문제도 언급은 했습니다. 예. 언급은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남북 사이에 대화에 대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한 거고요. 정상회담에 대해서 계속 창의적인 어떤 방안들을 찾도록 노력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얼른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네. 북한을 중국으로 끌어들이면은 혹시 3자 회담은 불가능할까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다라고 하면 한국은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4자 회담을 하면서 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리고 한국과 북한 사이에 이런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안을 통해서 북한을 좀 설득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상회담 끝나고 만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선물 받았던 샤오미 폰으로 네네네. 시진핑 주석과 같이 셀카 찍는 모습도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예.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는데 뭐 한학령이나 또 서해 구조물 문제 이런 건 어떻게 정리가 된 거죠? 예, 저기 샤오미 가지고 저렇게 인생샷 찍은 거는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거 가지고 뭐 이게 보안 장치 잘 돼 있냐 그러니까 야 백도어 확인해 봐라 이러면서 이제 웃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 사진 찍으면서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 잘 안 웃는데 저렇게 웃는 원래 모습을 보인 365일 것도 안 웃는 사람으로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죠. 서해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제 중국이 불편할 수 있는 얘기도 이번에 다 의제에 포함시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서해 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아예 이번에 서해 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한 차관급 회담을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올해 중으로 서해 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한 차관급 회담이 열릴 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한한령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한한령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콘텐츠하고 중국이 생각하는 문화 콘텐츠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위성락 실장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훨씬 더 중국이 전통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예. 일단 축구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 각 실무자 간의 협의를 거쳐서 한한령을 천천히 이렇게 풀자 이렇게 예. 합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통해 로보틱스 청사진을 발표한 현대차 그룹이 피지컬 AI 분야의 글로벌 협업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장재훈 부회장은 글로벌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업계 선두와 연합해 빠르게 개척하고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구글 딥마인드와 미래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전용기를 미국, 유럽, 동남아에 이어 대양주 노선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마일리지 전용기 최초의 런던과 프라하, 시드니 노선은 오늘부터 예약 가능하며 잔여 좌석 전체를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라질 뻔한 상하이 임시정부청사가 지난 1993년 삼성물산 직원들의 자발적 제안으로 복원된 사실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1990년 상하이 임시정부청사가 민가로 쓰이며 훼손돼 위기에 처한 걸 알고 복원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기온이 제법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수월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1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아 큰 추위 없겠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겠고 서울 낮 기온이 2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나 눈이 살짝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5mm 미만의 비나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공기가 일시적으로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대전도 영하 1도, 부산은 2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도, 광주와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면서 모레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금요일 밤부터 주말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